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제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붕괴된 건물은 계획서와는 전혀 다르게 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층별로 철거하는 대신 건물의 외벽부터 허무는 과정에서 도로로 무너져 내린 건데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속도를 낸 작업이었습니다. 먼저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7명이 탄 시내버스를 덮친 5층짜리 철거 건물.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가장 높았던 이 건물은 사고 전날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맨 위층부터 하나씩 허물고 내려가는 게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철거업체는 건물 뒤편에 붙어있던 2층짜리 부속 건물을 해체한 뒤 거꾸로 1층 외벽부터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토사를 쌓아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건물 뒤편의 외벽 전체를 철거했습니다. 한 층 한 층 제거한 게 아니라 건물 뒷면만 먼저 날려버린 겁니다. 도로에선 멀쩡해 보였던 이 건물은 사실 위태롭게 앞쪽 벽면만 남아있었던 셈입니다. 홀로 남은 건물 외벽은 이상징후를 보이다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뻥 그 소리 나왔고 그때 건물 위에가 크레인같이 포크레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철거 작업을 아마 하고 있으면서 그게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철거업체가 구청에 낸 해체 계획서에는 먼저 외벽을 부순 뒤 내벽과 바닥을 차례로 철거한다고 돼 있습니다. 구청에선 업체가 철거 계획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층부터 지금 잘라서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어제 넘어지는 내용이나 저희도 추정하는 부분인데 밑에서 철거를 시행했지 않나. 철거업체가 해체 방식을 임의로 바꾼 이유는 공사기간 단축을 노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장비로 한 층씩 해체할 때보다 대형 장비로 옆면을 한꺼번에 뜯어내는 게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실제 이 철거업체는 불과 보름 만에 건물 9개 동을 순식간에 철거했습니다. 목표치의 90%를 당초 계획보다 20여일이나 빠르게 달성한 겁니다. 문제는 이런 무모한 철거 방식이 건물엔 강한 충격을 준다는 점입니다. 공사비도 절감하려고 했고 그리고 공사 기간도 빨리 하려고 그 수준을 보면 2차, 3차 아마 하도급 준 정도의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스스로 신고한 계획서대로만 철거를 진행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사고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17명 가운데 9명은 영영 돌아올 수 없게 됐습니다.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어린 아들과 엄마의 병문안을 가던 딸. 끔찍한 사고에 희생당한 이들이 많은 만큼 가슴 아픈 사연도 잇따라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이제 17살인 아들은 방과 후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늘상 집에 가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나누던 다정한 외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어제도 평소처럼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 곧 집에서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놈만 보고 살지. 세상에 이런. 끝내 집에 도착하지 못했고 사고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까진 불과 2정거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30분 후면 도착한다고 하니까 이제 기다려서 안 오니까 전화해보니까 전화 통화가 안 돼. 이상해서 사고 현장을 가봤는데. 버스 안에는 엄마를 보러 가던 30대 딸도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수의대 편입을 준비하던 꿈 많은 막내딸은 요양병원에서 암투병을 하는 엄마를 만나러 아버지와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타서 아버지는 앞쪽에, 딸은 뒤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극적으로 구조됐지만 딸은 영영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살갑게 잘하고 집안에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실감이 안 나요. 집으로 가던 60대 어머니도 안타까운 변을 당했습니다. 큰아들의 생일날, 운영하던 작은 곰탕집 문을 일찍 닫고 시장에 들러 생일상에 올릴 반찬을 준비한 어머니. 하지만 끝내 아들의 생일상을 차려주지 못했습니다. 먹고 가라고 하는데 그걸 안 먹고 가서 그냥 그게 참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죠. 너무나 허망하게 이별해야 할 아들과 딸과 어머니.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버스에 탔던 소중한 가족과 이웃들. 가슴 아픈 사고 소식에 광주에선 온종일 애도와 위로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철거 공사를 하기 전에 버스 승강장을 몇 미터만 옮겼더라면 어땠을까? 참담한 사고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인데요. 시공사와 자치단체 누구도 승강장 이설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54번 시내버스가 멈춰선 학동의 버스 정류장. 승객을 태우고 막 출발하려던 순간 옆 차선을 달리던 또 다른 버스는 간발의 차이로 지나칩니다. 한 기업체의 출퇴근용 버스였던 겁니다. 그 짧은 순간 생사가 갈렸습니다. 옛 도심 지역 한복판의 버스 정류장. 이용객은 많았고 바로 앞엔 5층 철거 건물이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거가 위험하게 보였다고. 그러니까 미리 거기를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지 안 오고 사고 나고서 이제 그런다고 볼 때 항상 거가 위험하게 보였다고 말들을 했었어. 주민들은 평소에도 무섭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건물하고 정류장하고 똑같이 딱 있어가지고 무섭다는 생각을 자꾸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철거를 하면서도 부분 철거가 되면서도 여기는 워낙 건물이 큰 건물이었어서 이게 좀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하지만 철거업체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건물 밖에 신호수를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철거 잔재가 외부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장 외부에 신호수를 2명을 배치하는 걸로 신고가 된 걸로 알고 있고, 하지만 건물 붕괴에 크게 놀란 신호수들은 대피하는 것 말곤 할 게 없었습니다. 공사 때문에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는 승강장 위치를 옮겨 임시 승강장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광주시나 동구청은 승강장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시공업체에서 이걸 저희한테 협의를 요청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더 그런 점에 대해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했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은 솔직히 들고. 철거 건물 앞에 불안하게 남아있던 버스 정류장. 허술한 가림막은 눈에 보이는 위험을 감췄을 뿐 이 정류장을 덮친 비극을 막진 못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사고 원인과 책임을 밝혀낼 수사는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철거업체와 감리회사를 바로 압수수색했고 철거 현장을 합동 감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건물 붕괴 현장을 바로 찾았습니다. 현장에 남은 건물 잔해를 살피고 건물 철거 과정을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철거 작업이 건물의 붕괴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지 등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면밀하게. 경찰은 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해 합동수사팀을 수사본부로 격상시켰습니다. 철거 공사가 절차대로 진행됐는지, 가림막 등 관련 규정은 제대로 지켜졌는지가 중점 조사 대상입니다. 특히 건물 붕괴 당시 철거 관계자들이 대피했다는 점에서 사전의 위험을 감지하고도 무리하게 철거를 진행한 게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사업체인 현대산업개발 광주사무소와 감리철거업체도 한꺼번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10여 명을 소환 조사하고 철거업체 관계자 1명을 먼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현장 감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그 원인 규명을 하는데 저희가 우선 그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문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서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고 필요하다면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광주 참사를 계기로 전국의 철거 공사 현장을 상대로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의 46곳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가운데 절반이 붕괴 참사 현장과 같은 지역 주택조합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33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13곳에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9곳입니다. 이 가운데 학동 붕괴 사고 현장과 같이 지역 주택조합을 통해 아파트가 건설되는 곳이 23곳으로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 전체 가구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66.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6월 항쟁 34주년 기념식에서 고 김근태 고문과 고 명노군 교수 등
민주 인사들에게 국민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여기에는 서강대생 고 김익이 열사처럼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열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 항쟁이 진압된 지 사흘 만인 1980년 5월 30일 광주 학살을 알리는 전단지를 뿌리고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떨어져 숨진 서강대생 고 김익이 열사. 광주 학살 이후 모두가 숨죽이고 있던 당시 광주의 진실을 알리려다 숨진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의 죽음은 당시 지식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10년 단 아무리 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광주의 죽음 앞에서 또는 광주를 기억하자고 스스로 몸을 내던지는 그런 분들의 죽음 앞에 응답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게 한국 민주화를 이끌어낸 힘입니다. 김익이 열사의 죽음 이후 1987년 6월 항쟁까지 광주 학살 진상 규명을 외치며 스스로를 희생하는 이들이 전국에서 잇따라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6월 항쟁 34주년 기념식에서 이처럼 광주의 진실을 알리려다 숨진 민주 열사들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번에 훈장을 받은 숭실대생 박내전 열사와 호남대생 표정두 열사, 전남대생 박환현 열사, 서울대생 조성만 열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18 37주기 기념식 때 직접 거명한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횃불을 밝혔던 고 박관현 열사,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빛이 되었던 고 박내전 열사,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외쳤던 고 조성만 열사, 언제나 당당했던 5월 광주의 청년 고 표정두 열사. 한편 고 명록은 전남대 교수와 고 성내운 광주대 학장도 민주주의의 공을 인정받아 국민훈장을 받았고, 한화를 통해 광주항쟁을 전 세계에 알린 일본인 화가 도미야마 다에코 씨에게는 국민포장이 수여되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얀센 백신 접종 시작 첫날 광주에서는 4시간 만에 2,900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후 1시 기준으로 얀센 백신 접종자는 2,900명으로 전체 접종 대상자 2만 3천여 명의 12.5%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20일까지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 사전 예약자들에게 270여 개 위탁의료기관에서 얀센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대리수술 의혹을 받는 광주 척추전문병원 관련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또 병원의 대표 현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